네, 15번 봅시다. 15번. 가의 가별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뭐니 도덕 추론 과정 했잖아요, 그죠? 뭐 A는 뭐 B다. 그래서 뭐니 C는 A다. 그래서 C는 B다. 해서 이 도덕 판단이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도덕 판단,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린 도덕 판단이 항상 어디서나 뭐란 얘기예요?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계속 봅시다.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덕 판단이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아직은 몰라. 왜냐면은 내가 내린 도덕 판단이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론 규범 윤리자들의 그 이론이 언제서나 타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칸트도 될 수 있는 거고 공리주의도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어떤 이익, 우리에게 이익은 뭐야? 우리에게 이익은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누구 얘기니 얘들아? 이거 갑은 누구니?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랑 같은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 그 기준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야. 갑은 싱어가 되는 거지. 맞아 얘들아 맞아? 자 여러분 이것 말 헷갈립니까?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 헷갈립니까? 도덕 판단이 보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 판단이 나오게 된 이 원리가 보편화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는 칸트든 공리주의든 상관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칸트는 순수이성 정언명령으로서 보편화 가능해야 되는 거고 공리주의는 항상 결과를 고려하라라는 원리가 있죠. 그지? 맞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칸트다 공리주의다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리고 이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싱어가 되는 거다 이거야. 오케이? 게다가 싱어는 공리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 나왔어요 얘들아. 삶의 주체. 도덕적 존중의 대상, 즉 도덕적 고려 범위 안에 드는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뭐예요? 도덕적 권리가 뭐가 되는 거야?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라는 얘기지. 삶의 주체인 동물 삶의 주체 뭐였지 얘들아? 1살 이상의 포유류. 그죠? 그리고 얘네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정서 활동을 영위한다. 정서 활동을 영위하는 존재를 삶의 주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해봅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으로 복지를 추구한다. 뭐야?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서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 이거는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레건이 된다는 얘기지. 왜? 고려 대상의 존재들은 다 뭐야? 칸트의 의무론의 입장에 의해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레건의 포인트였죠. 이렇게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인간에 대한 의무 말고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대요. 인간 중심주의네.
근데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데 뭐야? 간접적으로 동물을 뭐 감사를 표현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칸트가 되겠네. 그럼 비교를 해보자고. 기억 A. 이익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익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 야, 여러분 이거 별표. 이거 별표. 얘들아, 이익관심이 그러니까 동물의 이익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같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익은 쾌락이고 동물도 쾌락입니다. 그죠? 우리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동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같아. 그래서 그 이익 관심은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돼. 그러나 그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가 동일한 건 아니지. 즉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 둘 다 똑같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이익 관심이란 뭐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능력을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지.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죠? 이해됐지? 이거 별표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됐니 얘들아?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야. 맞지? 맞아? 오케이. B.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논란이 됐던 문제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싱어가 이제 DM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내재적 가치로 본다라고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 이건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 이건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싱어는 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그거는 아마도 동물 자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칸트하고 레건의 공통점이 될 거다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다뤄지기 좀 힘들어요. 그 B니까 우선 틀렸지? 이건 완벽하게 틀린 거야. 왜? C에도 들어가야 되거든. 칸트에도 들어가야 되거든. 요 부분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됐어?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의영이가 방금 이해한 거야? C.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의 저함에 있다. 이거 맞죠?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얘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요소가 아니라 인간성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 칸트잖아요. 그죠? 그러나 갑화하고 을은 아니죠. 도덕적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거 별표.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돼. 얘들아, 자율적 행위 능력. 자율적 행위 능력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자 하는 자율이라는 거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그게 자율이죠. 그지? 그래서 자율적 행위 능력이 있는 건 여러분 인간밖에 없어요. 그지?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었다고 뭐 벌금 내니? 책임을 져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자율적 행위 능력은 인간밖에 없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니까 자율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된다라고 말하는 병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D에 들어가는 게 맞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3번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 이제 여기는 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레건에 대해서 볼 건데요. 레건. 칸트의 의무론의 영향을 받고요.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동물 권리론. 자, 왜 레건이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지 얘기해 줬었죠? 그죠? 기억나지? 요거 표 봤지? 요거 표 기억, 내가 표 체크해 줬죠? 요거. 그죠? 오케이. 일부 동물은 권리를 가지며 이들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이 그들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무슨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응? 한별아. 여기서 인간은 무슨 인간이야? 모든 인간은 아니지? 무슨 인간? 응? 이것들이 야, 표 했잖아. 자, 다시 가자. 표 가자. 봐봐. 다시 정리할게. 레건에게 있어서 인간은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간과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인간이 나뉘어져요. 괜찮아, 우진아. 괜찮아. 징계 먹으면 되지 뭐. 너 징계. 다 들어왔나 이제? 다 들어왔네. 그래, 우진이는 월요일에 학생과로 오세요. 자, 인간은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간과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인간이 있다.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뭐예요?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죠? 그런데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인간은 뭐야?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도덕 행위 능력이 없지. 그지? 그러나 도덕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의무라는 게 뭐야? 도덕적 고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게 의무인데 도덕 무능력이기 때문에 의무는 없지만 권리는 있지. 고려받을 권리는 있지. 왜? 레건은 칸트의 입장을 계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무슨 가치를 가져? 내재적 가치를 가지잖아. 그 자체로 목적이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이 없어졌다고 한들 이성적 판단을 못한다고 한들 싱어처럼 쾌고 감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존재 자체로 고려 대상이라고 됐지. 왜?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정상적인 인간은 권리도 가지면서 의무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일부 동물은 권리를 가지며 이들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그들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 이해됐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일부 동물은 권리를 가진다. 이 얘기는 여기 다시 보면 자, 1년 이상의 포유류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정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1살 이상의 포유류들은 어디에? 도덕 무능력자에 들어가는 거야. 도덕 무능력자라는 건 뭐였어요? 고려 대상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행위 능력은 없는 존재. 식물인간처럼. 근데 그게 바로 1년 이상 포유류도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얘네도 뭐는 없어. 의무는 없는 거야. 대신에 뭐는 있어. 고려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권리는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도덕 무능력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능력을 잃어버린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인간들과 1년 이상의 포유류들이 바로 도덕 무능력자에 들어간다. 레건에게 있어서 도덕 무능력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 고려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나머지 동물들은 뭐야? another animal로서 그냥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 먹고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덕 고려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됐니 얘들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삶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이들이 다 뭐가 돼?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고요. 이들이 다 뭐가 돼? 동등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 대우를 받는 거지. 맞아?
야, 니네 오늘 뭐 비 와서 이렇게 힘든 거야? 어? 비 와서 힘들어? 컨디션이 영 꽝입니까? 이 대답도 안 하고 이것도 다 어디가 카메라 다 켜게 해야 되나 이것들을 정말. 우선 지웁시다. 다시 올라갑시다. 듣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보자. 레건의 동물권은 칸트의 의무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구속력이 강하다. 구속력이 강한 권리론이다. 여러분, 구속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김말모.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험을 봤잖니. 요 부분은. 그지? 이 부분은 시험 봤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올 문제만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돼. 대신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넘어가느라 중요한 부분들을 넘어갔잖니.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렇지. 우선 지금 배우는 데부터. 그 어디야? 유전자 거기서부터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됐어요? 아니, 진도는 저기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사회 정의까지는 들어갈 거야. 그래서 사회 정의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은요 쉬워서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포인트만 잡아줄 거야.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해. 자, 다시 볼게. 자, 칸트의 의무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구속력이 강한 권리론이라고. 구속력이 강해. 구속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뭡니까? 그 도덕적 고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존재는 다 고려 대상이다라는 거고 어떠한 상태가 되든 간에 무조건 고려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지? 싱어랑은 다른 거지. 그리고 권리론이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는 다 권리를 가지니까. 그지? 정상적인 인간만 의무를 가지는 거지. 권리라는 단어는 싱어, 레건, 테일러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칸트의 영향을 받아 권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레건이다라는 거. 칸트의 영향받았다라는 거. 자, 삶의 주체. 별표죠.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져. 그죠?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본래적 가치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 줬었죠. 롤스톤의 가치책, 분류책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면 얘네들은 다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거야.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는 다 도덕적 주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도덕적 주체랑 도덕 주체는 달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도덕 주체는 얘들아 표를 보면은 도덕 행위자만이 도덕 주체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 도덕 무능력자 즉 도덕 행위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과 1년 이상의 포유류들이 바로 도덕 객체가 되는 거야. 그 얘네는 그냥 우리 식량인 거고 식량. 됐지? 그러니까 도덕적 주체와 도덕 주체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도덕적 주체는 이거 다가 도덕적 주체야. 얘네 조류와 어류를 뺀 이거 다가 도덕적 주체. 즉 도덕 고려 대상이 도덕적 주체로서 삶의 주체가 되는 거고, 즉 도덕적 지위도 가지는 거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도덕 행위자인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 주체가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니?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는 존재, 정서적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로 이제 레건은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정서적 생활을 한다. 얘네들이 이제 1년 이상의 포유류다라고 얘기하면서 레건이 한 얘기입니다. 자,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1년 이상의 포유류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영위하며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 레곤의 조건은 웬만하면은 좀 암기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1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지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 요 말 있죠, 요 말.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건 얘들아 싱어의 쾌고감수 능력하고는 다른 거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서적 생활을 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레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즐거움과 고통을 느낀다. 이거는 이제 쾌고감수 능력도 있고 정서적 생활을 영위한다. 이게 삶의 주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2가지. 기억나지? 싱어에게 있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거지만 레건에게 있어서는 그거 플러스 정서적 생활도 하고, 그죠? 1살 이상의 포유류면서 미래를 꿈꾸고 과거를 후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오케이? 그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삶의 주체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삶의 주체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목적적 존재. 완전 칸트랑 얘기랑 똑같죠. 다른 것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은적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자, 고통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산출한다 할지라도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뭐야? 도덕적 고려 대상 안에 들어가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모든 존재는 다 목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 이유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물은 다른 동물의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싱어는 가능하죠? 기억나지? 언제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되는 실험이라면, 그지? 인간을 위해서 꼭 불가피한 실험이라면은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왜? 나 자신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싱어는요. 그러나 레건은 모든 동물 실험 다 반대야. 할 수가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왜? 다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는 도덕적 권리이며 법적 권리는 아니다. 이것까지 뭐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게 레건이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인데요. 이 예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이거야. 난파선의 5개의 삶의 주체 중 생명 4개는 사람이야. 하나는 개야. 이런 상황에서 레건은 개를 잡아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닌 거야. 대신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행위긴 한 거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는 결국에는 이 모든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다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을 위주로 동물 중심주의든 생명 중심주의든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동물이 참정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면 안 되고요.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개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의문론적 접근. 칸트와 레건 비교하는 겁니다.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갖는 내재적 가치라고 보고 권리와 의무 등에서 논한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칸트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자율적 이성적 행위를 한 능력에서 비롯돼. 이게 뭐야? 인간이란 얘기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고, 레거는 삶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가치를 논하는 거지. 칸트는 자율적 이성적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만 내재적 가치. 레거는 삶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그 삶의 주체로서의 모든 동물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읽어보시고. 자, 이거 도덕적 주체로서, 이건 도덕적 주체는 삶의 주체인데, 이 도덕적 주체는 도덕 행위의 주체는 아니야. 즉 도덕 주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거지. 이건 심하니까 읽어보시고요. 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표는 굉장히 잘 그 레건을 설명하고 있는 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능 고득점을 위한 설명인데요. 도덕 무능력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레건이 말하는 도덕 무능력자는 단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유아, 정신지체와 혼수 상태의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이거죠. 레건이 성장한 포유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러므로 유아, 정신지체, 혼수 상태의 인간이 도덕 능력자는 아니지만 도덕 무능력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일부 동물도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도덕 무능력자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 그리고 1년 이상의 포유류 이들의 공통점은 뭐야? 의무는 없어. 권리만 있다라는 거죠. 의무는 정상적인 인간 도덕 행위자로서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 레건의 도덕 무능력자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아니에요. 즉 정상적 인간은 아니야. 도덕 주체는 아니야.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 대상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 즉 레건은 성장한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도덕적 무능력자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도덕 행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는 말을 레건에게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 안에는 식물 인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도덕 무능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모든 인간은 도덕 능력자로서 혹은 도덕 무능력자로서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왜? 의무는 누구만 가지니까? 도덕 능력자만 가지니까. 도덕 무능력자는 의무가 없어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모든 인간은 도덕 능력자와 도덕 무능력자로 분류가 되며 이들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거는 맞는 거지. 도덕적 지위라는 거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내 말 다 이해가니 얘들아? 이해가는 거야? 그래.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자 구문으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거 비상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1년 이상 포유류들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 무능력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포함시켜야 돼? 식물인간과 같은 도덕 행위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존중의 원리. 자, 레건은요 평등주의적 정의론이에요.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체. 레건에게 있어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체는 삶의 주체로서 모든 존재가 되겠죠. 모두가 받는 동일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칸트의 의문론과 같이 생각하라. 오케이?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는 수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어류, 조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레건의 한계는 여러분 칸트의 한계하고 똑같아요. 칸트의 한계. 뭐 이런 경우 아까 얘기했죠. 난파선에서. 그러니까 봐봐. 삶의 주체로서 모두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 같지만 그 난파선 이 위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간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건 자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죠. 왜? 그 삶의 주체로서의 모든 존재는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며.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인간의 우위를 또 얘기하잖아. 개를 잡아먹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한계. 도덕적 고려 대상의 영역을 너무 좁게 잡고 있어요. 그 정상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개체주의적이다. 개체주의적이다 그 별표입니다. 개체주의적이다. 개체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도 그렇고 동물 중심주의도 그렇고 다 개체주의입니다. 왜냐? 그 범위 안에 있는 개체만 중요한 거거든. 개체의 반대말은 여러분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명중심주의가 될 수 있어요. 생명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을 다 고려하자가 되니까 이 생명중심주의에서부터는 개체주의란 말을 쓰지 않아. 그러나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는 다 개체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개체주의적 사고로 인해 생명공동체 또는 생태계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거. 레건의 한계. 레건이 종종 동물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가 말한 삶의 주체라는 기준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류에나 적용된다라는 거죠. 생태계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들을 무시한다. 어류나 조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론자들도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뒷부분에서나 다루실 법한 얘기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번 오늘 문제 딱 2개 풀고 시간 되면 사랑과 성까지 조금 들어간 다음에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입니다. 보자. 요거 인위적으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내는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의 반론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의 반대니까 반론이니까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오히려 뭐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이건 반론의 근거가 되긴 좀 어려워, 그지?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 반론의 근거니까, 그지? 종의 다양성을 오히려 보존하게 되는 거니까 종의 다양성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훼손한다니까 땡.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 이거는 뭐죠? 비탈기 논증이죠. 비탈기 논증. 오히려
역시 이거는 이제 뭐야? 동물 복제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니까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 재편. 그러니까 특정 종만이니까 당연히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라는 말이 되겠고 반론의 근거가 되지 않죠. 답은 2번. 자, 쟁점 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 아니라 식량난 해결. 오케이, 하자는 얘기죠. 전적으로 동의해. 동물 복제 다 찬성이네. 동물 복제는 찬성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안 된대요. 인간을 만드는 일은 존엄성이 어긋난다.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개체 복제는 둘 다 해선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존엄성이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데 이건 또 같네. 그러나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배아 복제 허용 안 돼. 그러니까 배아 복제 허용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동물 복제 허용될 수 있는가? 된다 그랬어요. 인간 개체 복제는 존엄성 훼손하는가라고 둘 다 얘기하고 있고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갑이 얘기하고 있고 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치료 목적이 인간 배아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치료 목적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배아 복제는 괜찮다.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는 괜찮다는데 얘는 배아 복제 허용할 수 없다니까 이거네요. 그죠? 인간 배아는 성인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사랑과 성이에요. 사랑과 성은 얘들아 여기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 여기는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도 대체적으로 던져주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사랑과 성에서는 중요한 게 에리 프롬, 그 다음에 길리건, 나딩스, 그 다음에 보부아르, 밀, 요 5명만 보면 돼. 그리고 우리 책에는 프롬이랑 길리건, 길리건은 나오는데 나딩스는 조금 나오고요. 보부아르 나오고요. 그리고 밀은 우리 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밀은 모의고사하고 수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에리 프롬에 대해서 길리건 나딩스는 여러분 배려윤리, 보부아르는 여러분 페미니즘을 만든 사람이에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밀은 자유, 여성의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밀 공리주의자죠? 들어가 보자. 성의 의미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바꾼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근데 그 트랜스젠더라는 건 사회적 문화적 성을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 성, 섹스로서의 메일, 피메일을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젠더를 바꿨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도 원래는 바꿔주지 않았었어요. 왜? 젠더를 바꾼 거지 섹스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일, 피메일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리수가 그걸 처음으로 바꾸게 됐죠. 1에서 2로 바뀌었지. 그 트랜스젠더 원래는 사회적 문화적 성을 바꿨다라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종족 보존과 관련된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거는 뭐예요? 사회 번영으로도 이어집니다. 왜? 사회가 번영된다는 얘기는 계속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계속 사회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공동체로서 그 생식적 가치, 쾌력적 가치는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쾌력적 가치, 인격적 가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움 실현되는 것. 자,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성과 사랑의 관계, 보수주의.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혼전 순결도 나오게 됩니다. 혼전 순결.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혼전 순결. 그다음에 중도주의는요. 간단해. 사랑만 있으면 돼. 서로 사랑만 하면 돼. 그러면 성관계는 언제든지 괜찮은 거야. 그게 중도주의. 자유주의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돼. 강제로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든지 성관계는 정당화 된다는 얘기고, 포인트는 이 셋의 공통점 뭐예요? 자발적 동의는 기본이에요. 오케이? 이거 파악하시고, 자, 수특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 종족 보존, 쾌락, 인격이라는 요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보수주의랑 자유주의랑 중도주의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에리 프롬입니다. 사랑의 가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 에리 프롬이랑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이제 뭐 보호, 책임 이런 것들 다 너무 쉽죠? 이 단어들을 좀 유의해. 단어들을.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오면 에리 프롬이 되는 건데, 에리 프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일방 통행은 없어. X.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여. 참여는 여러분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둘이 있고 둘이서 같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참여한다고 얘기하잖아. 사랑은 참여라는 얘기야. 참여. 일방은 아니야. 일방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 사랑은 희생이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비도 오는데 여러분. 그래요. 좀 쉬십시오.